호랑이 여행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나라를 팔아먹고 귀족이 된 친일파들인데요. 그와 관련된 여행지는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입니다. 기와집, 초가집에 서당, 주막이 있는 조선시대 마을을 요리조리 누비는 재미가 은근 쏠쏠한 이곳에서 특히 사극 드라마에 심심찮게 등장해서 관심을 끄는 곳이 99칸 대저택인 중부지방 양반가랍니다. 99칸은 조선법도에 따라 민간인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집인데요. 집주인 권세가 아무리 커도 임금님이 사는 궁궐 규모를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으리으리한 대문부터 클래스가 남다른 이 저택은 실제로는 100칸이 훌쩍 넘는다는데요. 당시 법을 어겨놓고도 꼼수를 부려서 99칸으로 신고한 거란 얘기도 있답니다. 1974년에 오픈한 민속촌을 만들 때 수원 남창동에서 고스란히 옮겨온 이 집에서 한때 떵떵거리며 살던 이가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근택인데요. 같은 을사오적임에도 이완용에 묻혀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일합병에 앞장선 형님, 동생과 함께 나란히 귀족이 된 이근택 집안은 나머지 2명의 형제까지 온갖 친일로 돈을 긁어 모아서 사람들이 그 오형제를 오귀라 부를 만큼 대표적인 매국노 집안이랍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이 공포되면서 한반도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는데요.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은 울음바다를 이루고 애국지사들은 죽음으로 항거했지만 나라가 망하는데 일조한 고관대작들은 귀족이 돼서 잔치를 벌였답니다. 당시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가 조선을 삼키는데 기여한 이들을 조선 귀족령으로 보답한 건데요. 이는 메이지 유신에 공헌한 이들을 위해 만들었던 일제의 귀족 제도를 그대로 본뜬 것으로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등 5등급으로 나뉘었답니다. 하지만 신분과 공로에 따라 등급을 매겨서 한일합방 한 달여 만에 탄생한 76명의 조선 귀족들 중엔 1등급인 공작은 없었는데요. 일본 귀족과 차별 대우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조선 귀족 중에 가장 높은 2등급 후작은 6명인데요. 대한제국 황실 가족인 이재완, 이재각, 이해창, 이해승과 더불어 순종의 장인인 윤태경, 철종의 사위였던 박영을 합니다. 또 친일파 대명사인 이완용, 고종의 오촌 조카이자 을사오적이었던 이지용, 순종의 첫째 부인의 동생인 민영리는 3등급인 백작이 됐고요. 4등급인 자작은 나머지 을사오적인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을 비롯해서 이완용과 쌍벽을 이루던 친일파인 송병준과 정미 칠적, 한일합병을 주도한 경술국적 등을 포함한 22명이고요. 5등급인 남작은 이근택의 형 이근호, 동생 이근상을 비롯해서 모두 45명이랍니다. 그렇게 귀족이 된 친일파들에겐 일본왕이 자기와 공로에 따라 특별 은사금을 줬는데요. 그 중에 50만 4천엔으로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사람이 순종의 장인 윤태경이고요. 흥선대원군의 조카 이재완은 33만 6천엔, 박영효는 28만엔, 이재각, 이해창, 이해승은 각각 16만 8천엔을 받았답니다. 또 같은 백작이지만 이완용은 15만엔, 민영리는 12만엔, 이지용은 10만엔을 받았고 자작 중에서도 나머지 을사오적과 그에 못지않은 공을 세운 송병준을 포함한 5명이 10만엔, 나머지는 3만에서 5만엔을 받았답니다. 또 45명 남작 중엔 3명이 5만엔, 나머지는 2만 5천엔이 책정됐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귀족들 자식은 덩성유치원과 일본 귀족학교 입학 자격이 주어졌고요. 도쿄 제국대학과 교토 제국대학의 결혼이 생길 경우엔 무시험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네요. 이처럼 조선의 고관대작들을 귀족으로 내세워서 알뜰살뜰 챙긴 건 식민 통치를 수월하게 하려는 일종의 뇌물이었는데요. 일제가 내민 당근을 대부분 덥석 물었지만 이를 팽개친 일도 있었답니다. 을사오적 처형을 주장했던 김석진은 남작이 된 걸 수치로 여겨서 음독자살했고요. 을사늑약을 끝까지 반대하다 쫓겨났던 참정 대신 한규설,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 10여 차례나 임명된 대신 자리를 마다할 만큼 권력을 멀리했던 윤용구, 서유견문 저자이기도 한 유길준도 남작자기를 거부했답니다. 그런가 하면 의춘왕의 장인인 김사주는 남작자기를 받았지만 이후에 독립운동에 참여한 이후로 자기를 박탈당했지만 남작 김가지는 1919년 3.1운동 직후에 의춘왕을 상하이로 몰래 망명시키려다가 실패한 후에 아예 상하이로 망명해서 임시정부 요원으로 활약했음에도 일제가 그를 회유하기 위해서 박탈하지 않았다네요. 반면에 자기를 넙죽받은 귀족 중엔 가문의 영광이라며 잔치를 벌인 이도 많았고 부부동반 공짜 일본 여행도 가고 훈장까지 받은 귀족들은 옷에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기도 했다는데요. 조선 총독부는 귀족이지만 사실상 백수인 그들을 위해서 정치자문 명목으로 중추원도 설치했답니다. 하지만 일본인 의장만 빼고 조선인으로 구성된 중추원은 이름뿐인 허수아비 조직이었는데요. 새해마다 총독부 고위층에게 달려가는 게 제일 바쁜 일이었을 만큼 딱히
딱히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세뱃군 중 제일 이른 아침에 제일 정성으로 제일 오래 허리 굽히는 이가 중추원 대감들인데 1년 내내 놀고 먹었으니 하루는 바빠야 라는 조롱 기사까지 나오기도 했답니다. 그러니 하는 일 없이 꼬박꼬박 중추원 수당을 받던 그들은 뭔가 할 일을 만들기 위해서 1912년에 조선귀족회를 설립했는데요. 당시 회장은 후작 박영용, 부회장은 당대 최고 부자였던 민영이 자작이었답니다. 하지만 그저 놀고 먹기가 뭐해서 귀족회관까지 만들어서 날마다 출근하긴 했지만 그들이 했던 일은 대부분 화투치기였는데요. 툭하면 화투판을 벌이던 귀족회관에서 일은커녕 그렇게 맨날 놀고 먹다 보니 은사금도 눈 녹듯이 사라졌답니다. 사실 당시 은사금은 일시불로 준 게 아니라 50년 뒤에나 원금이 상환되는 공채로 연 5% 이자만 6개월마다 지급한 거였지만 일제 통치가 천년만년 갈 것 같은 그 시절의 은사공채는 든든한 종잣돈이었으니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어서 가산을 탕진하고 파산하는 부루귀족들이 속출했다네요. 가장 많은 은사금을 받은 윤태경 후작은 툭하면 남의 돈까지 빌려서 사치를 일삼다가 빚쟁이들을 피해서 중국으로 도망가서 자기가 박탈됐고요. 노루마트에 빠져든 이지용 백작은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자기가 박탈됐다가 3년 만에 다시 받았지만 끝내 노름으로 패가망신했고요. 이완용의 처남인 조민희 남작도 도박으로 파산해서 자기가 박탈됐답니다. 그런가 하면 민영림 백작은 아편복용으로 체포돼서 자기가 박탈됐고 또 일본왕 생일잔치에서 전왕폐하 만세 삼창을 한 후에 비난을 받자 만세가 아닌 반자이였다 라며 말장난했던 이재극 남작 집안은 소송과 사기로 알거지가 됐다네요. 1920년대 들어서면서 70%가량의 귀족들이 그렇게 파산 상태에 이르자 총독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살려달라고 떼를 쓰기까지 했으니 그야말로 한심한 노릇이었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협조가 필요했던 조선 총독부는 1929년 창복계를 설립해서 궁핍한 귀족들에게 매달 당시 신문기자 월급 2배가량의 돈을 지원했지만 받는 족족 탕진해서 총독부가 골머리를 앓았다는 기사도 있었답니다. 어쨌든 그런 조선 귀족은 해방 후에 친일파로 규정하는 빼박 증거가 돼서 일부 친일파들 재산이 국가에 환수됐지만 법의 허점으로 돌려준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1살 최연소 나이로 후작이 돼서 일제 강점기 내내 특권을 누리며 살았던 이해승 재산이랍니다. 이해승은 후작이 된 직후에 도쿄로 건너가서 일본왕에게 감사 인사도 하고 태평양 전쟁 때는 헌금까지 하면서 다방면으로 협조해서 훈장까지 받았는데요. 6.25 전쟁 때 납북된 이후 행적을 할 수 없는 그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자 이해승 손자가 한일합방 공로가 아닌 황실가족 자격으로 받은 자기라면서 소송을 낸 겁니다. 1심은 국가가 이겼지만 2심에서 뒤집힌 후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하면서 2010년 당시 시가 300억 원이 넘는 땅이 이해승 손자에게 돌아갔는데요. 그 땅이 바로 홍은동에 있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 부지랍니다. 그렇듯 일제에 적극 협력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린 친일파 재산을 환수한 건 극히 일부였기에 대부분의 친일파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발판이 된 겁니다. 민속촌의 99칸 대저택 주인이었던 이근택도 을사늑약에 찬성하고 집에 돌아와서 앞으로 우리 집 앞날이 훤할 거야 장담하면서 일본군 사령관인 하세가와 요시미치와 의형제를 맺고 차림새도 아예 일본인처럼 하고 다녔는데요. 99칸 수원저택은 을사늑약 이듬해인 1906년 오적 암살단에게 피습당해 죽다 살아난 이근택이 부랴부랴 서울을 벗어나서 이곳을 별장으로 사용하면서 1919년에 죽을 때까지 마음 졸이며 살았던 곳이랍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뒤에 자기와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음주감으로 탕진하는 바람에 1922년 무렵에 당시 수원 최고 부자에게 넘어갔고 우여곡절 끝에 민속촌으로 옮겨진 겁니다. 자,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그런 집에서 마음 졸이며 살면 뭐하나 싶다 보니 99칸 집도 그리 부럽진 않은데요. 어떤 집이든 간에 마음 편히 사는 게 최고 아닐까요? 오늘 얘기 끝. 구독, 좋아요, 호랑이가 부탁해요.